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된 후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나 궁금해졌습니다. 8년 전 MB 4년의 진실을 파헤친 책 굿바이 MB의 저자입니다. 변상욱 기자와 함께 일부 변상욱의 눈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굿바이 MB 저자 변상욱 기자 만나봅니다.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 출범이 첫 발을 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물론 검찰 내부도 요즘 시끌벅적 어수선하지요.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 주간의 소식들을 모아 정리해보는 이슈 언박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과 윤석열 감찰 합동팀 인선 마무리 등에 대해 유지만 시사저널 기자,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6개월간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징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승인 취소는 면했는데요. 3부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을 유튜브로 알아보는 시간, 유튜브로 보는 세상, 하은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과 함께 미국에서 열린 빅테크 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굿바이 MB 저자이시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굿바이 MB 저자. 예. 지금 굿바이 MB라는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언제 출간된 책입니까? 이명박 정부 4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 1년을 남겨놓고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 MB 4년에 대한 직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굿바이 MB는 MB 정부 4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거의 평론을 해놨던 걸 한 4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묶어서 낸 책이죠. 예. 뭐 4대강 얘기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뭐 4대강 얘기, 언론 탄압 얘기에 뭐 어류인지부터 시작을 예. 해서 그다음에 대통령 주례 방송, 뭐 종편 얘기도 있을 거고. 종편 얘기도 있고, 예,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얘기도 조금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MB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이 확정됐는데 이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가 어떤 출발점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허물어지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제 끌어내려진 다음에 예. 약간의 과도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노태우 정권을 지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나름대로 하나의 문민 정권을 등장시키면서 사회가 문민화, 민주화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론 뭐 보수 진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갑자기 뒤로 돌려가지고 퇴행을 시켜버리니까 예.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퇴행의 10년이 이어지고 민주주의가 퇴행되고 사회 개혁들이 퇴행된 다음에 예. 적폐가 끝났어야 될 시점에 이제 적폐 청산하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게 된 예. 이런 상황이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민화, 예. 민주화의 걸음이 시작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노태우 YS DJ 노면을 거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전했고 네. 더 민주주의로 나아갔는데 네. 왜 MB 시대에는 퇴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기득권 수구 세력들이 예. 김영삼 대통령 때 맨 처음에는 뭐 3당 합당에 의해서 노태우 씨, 김종필 씨, 뭐 이렇게 김영삼 이렇게 셋이 이제 합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융실명제 예. 도입이라든가 하나회 청산 등등등 해서 부동산에 대한 개혁 조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득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못 믿겠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깎였고 했는데 그다음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을 절치부심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반격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급작스러운 퇴행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들도 많이 했고 특히 북한과 손을 잡고 북방외교를 펴서 뭔가 국군을 떨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게 노태우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참 뒤로 갔죠. 그래요. 언론에 대한 탄압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요즘은 뭐 다른 어떤 블로그에서 글 쓰는 사람 이야기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정부가 직접 쫓아가서 예. 이제 근데 실형 선고 받았으니까 잡아다가 시정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예. MBC 강호병 보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뭐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숫자로 보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고 징계를 당한 언론인 숫자만 보면 압니다. 해고가 21, 감봉 감급이 66명, 경고가 120명, 대기 발령 62명, 기타 징계 184명, 총 453명. YTN이 여기서 51명이나 됩니다. 예. 예. 그때 해임당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도 다시 복직했고. 복귀했죠. 예. 사실 저도 이명박 정부 때 뭐 징계당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만 제 징계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 뭐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자칫하면 회사에서 떨려날 수밖에 없게 된 징계들만 모은 게 453건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인 징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다 해치워버려가지고 뭐 고민하고 이렇게 남아서 처리해야 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한 50명, 60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MB 정부가 언론을 틀어막으면서 한 일은 예를 들면 강남 우파형 토목건설을 밀어붙이면서 4대강, 해외 자원 엉터리 개발, 그다음에 역시 방산업체의 비리 등등등이 막 나오고 언론은 언론대로 보수성이 강화되면서 나름대로 언론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은 다 떨려나고 뭔가 굴종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호위하면서 지냈죠. 예. 그리고 뭐 종편을 승인한 건 또 반대급부겠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의 특징,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은 방송을 언론으로 잘 보질 않습니다. 이분은 꼭 산업으로 봐요. 예. 예.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본의 NHK라든가 미국의 BBC 같은 거대한 방송을 만드는 게 어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산업으로 이끄는데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문이 워낙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조중동 그다음에 매경이라고 하는 예. 보수 대형 신문들에게 방송을 주어서 살길을 트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걸림돌 내지는 귀찮은 존재였던 한겨레나 경향, 한국 이런 존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사의 위기에 이제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노리면서 나름대로 방송을 산업화시키고 자본에 어떤 종속되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뭐 재미난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국회에서 한손교 의원이 물어요. 예. 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이명박의 나름대로의 왕형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영방송이 외려 공영방송보다 정부가 조정하기가 좀 좋죠? 라고 한선기 의원이 물었어요. 대놓고 물었네. 예. 좀 어떻게 이런 질문을 여당 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시중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예.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신재민이라고 한국일보 출신이죠. 조선일보에도 있었고. 예. 문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YTN도 상업방송이 되도록 공기업 지분을 다 내다 팔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결국은 방송이라고 하는 걸 산업으로 보고 산업은 자본 밑에 들어가서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공영방송을 축소시키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예. 하면서 종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5개 정도가 시장 상황에 맞았는데 4개나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이 나오기 전에는 그나마 방송은 뭐 진보, 예. 신문은 보수 이렇게 좀 약간은, 균형을 예. 잃었다. 그렇죠. 그래서 종편이 나오면서 방송도 다 보수화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편은 결국 위기의 보수 신문들한테 활로를 열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처를 제공하고 방송을 맡기는 건데 공영의 힘이 당연히 이제 약화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본이 지배하는 사형 방송들, 민영 방송들이 이제 커지고 예. 그걸 이제 판을 재정하는 작업이었고요. 그때 핑계가 뭐였냐면 방송사를 거대하게 키워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이건 예. 전혀 시도되지 예. 않았고 방송사를 많이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왜 자꾸 반대하냐 이랬는데 그 전에 케이블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 케이블 방송 10년 동안 일자리 늘어난 걸 계산하면 2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수치를 제시해도 아니다. 방송을 많이 만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 엉터리 정책을 폈죠. 그래서 MB 정부의 경제 성적표 나중에 전문가들이 매긴 걸 보면 5점 만점에 1.92점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낙제 점수가 나왔죠. 그래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형을 받아서 아마 월요일 날 뭐 형 집행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보수신문 중심으로 벌써부터 뭐 크리스마스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전 맨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예. 사면이란 지은 죄를 용서해서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 기자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마 병보석하고 사면을 헷갈린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론마다 줄줄이 나옵니다. 예. 중앙일보 같으면 징역 17년 확정, 사면의 조건을 갖췄다. 사면의 조건을 갖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문화일보 같으면 MB 성탄절 특별 사면 논의에 불붙나. 한국경제 사면의 조건을 갖춘 이명박. 문 대통령 정치적 결단 불가피. 이제 대통령을 또 압박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들어보셨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자기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모든 의혹 제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십몇 년 동안 주장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 이제 거짓말이 끝났으니까 풀어줍시다 집에 가게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당일날 우리 신문들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놓는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제가 한번 측면인데. 찾아봤어요. 예. 조선일보가 10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대통령이 뭐 사면한다 그럴 때 왜 정치인이나 공직자만 맨날 사면하냐. 순수 일반인은 거의 사면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어떻게 친서민이냐. 예. 이게 조선일보 2010년 8월 14일 겁니다. 그다음 특별 사면의 비난 목소리 이런 제목으로 중앙일보가 또 실었어요. 아까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의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니 10년 전에는 원칙도 기준도 없다. 이게 사면이 인심 쓰기 사면이냐. 법무부가 사면 명단 타이핑해서 제출하는 곳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다.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받는 셈이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 사면한다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대통령 사면 조건을 갖췄으니까 빨리 사면하자는 쪽으로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이번에 재판 판결에서는 다스는 이명박께 맞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예. 그러면 후보자 시절에 있었던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특검의 수사 그거 다 그냥 면죄부 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권력에 줄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비판할 수 없잖아요. 제일 확실한 게 BBK입니다. 예. 왜냐하면 BBK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다스의 돈이 어떤 걸로도 이명박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발표문입니다. 검찰. 예. 아울러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예.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 대통령 선거에 나가십시오. 예. 이렇게 됐습니다. 다스가 이명밖에 아니니까 BBK도 자동으로 이명밖에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스가 이명박 거면 예. 그러면 BBK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BBK는 이명박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1년 실형사는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봉주 의원도 황당한 게 예. 다스가 왜 이명박이 아니냐. 다스 BBK 다 이명박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민사에서는 고소가 기각되면서 아니 정봉주 씨가 그런 말을 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검찰이 형사 부분에서 예.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갖고 유죄가 선고됐던 거죠. 예. 본래는 이게 BBK 사건이 중간에 다 허위와 사기로 드러났지만 1천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예.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여기에 관련이 분명히 돼 있다면 BBK 사건으로 이미 후보로서 공직자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검찰께서는 다 혐의가 없으시니까 빨리 대통령 선거에 예. 매진하십시오라고 해서 대통령을 만든 셈이 된 거죠. 그 뒤에 특검도 죄 없다고 얘기를 예, 했고. 그렇다가 한참 뒤에 지나서. 근데 근데 맨 처음에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지 뭐 우리가 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예비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게 다 맞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예비 후보가 주장했던 박근혜 비리도 다 맞는 얘기였고. 둘 다 맞는 얘기를 예. 한 거죠. 그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BBK를 내가 설립했다라는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 게. 아마 광운공대에서 예. 연설일 건데 명예함에도 자기가 BBK와 관련 있는 대표라고 이렇게 딱 새겨갖고 늘 예. 다녔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허풍도 떨고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지라고 하면서 자금 흐르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검찰이 그랬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이 사건이 결국은 끝이 아니고 출발점이 되기를 예. 그렇게 기원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난데없이 검찰 내부망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평검사의 글을 추 장관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면으로 받아치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런 취지의 검사들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건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환우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라고 내부 통신망에 달고 추미애 장관이 받아친 겁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니 개혁만이 답이다. 그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이환우 검사가 과거에 했던 뭐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런 글이 나왔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 법무부 장관인데 그 일개 검사의 이런 의견을 포용하지 이렇게 받아치면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예. 뭐 받아쳤다라는 말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그 이환우 검사의 옛날 행적에 관한 글을 실으면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제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썼는데 예. 받아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를 추 장관께서 의도로 하신 게 아닌가, 뜻을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검사거든요. 이환우 검사가. 예. 옛날 동료의 문제점들을 덮기 위해서 피의자를 일부러 구속했다는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례였던 것이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이제 추 장관께서 이제 주로 접촉하는 분들이 검사들입니다. 예. 주변에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검찰 내부는 어떤 검사가 검찰 개혁에 찬성을 하고 또 동의를 하고
또 어떤 검사가 반대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의 운영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관 입장에서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검찰 개혁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뜻에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좀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면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추 장관이 이제 처한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들 입장을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검사들이 자기 입장을 밝혀주면 그것은 뭐 장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죠. 예. 좋은 일이죠. 예. 그런 두 가지 뜻에서 하면 글을 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환우 검사 이후에 예. 춘천지검의 최재만 검사가 나도 커밍하겠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는데 네. 우리 언론에서는 이 최재만 검사를 향해서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그러니까 뭐 여권 성향인 천정배 전 의원 사위까지 이렇게 글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 같은데 네. 뭐 그 전에 최재만 검사는 최병렬 전 의원의 또 조카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재경 민정수석과는 또 인척 사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빼고 천정배 전 의원을 부각시킨 이유도 있겠죠, 언론에서. 뭐 그렇죠. 현 정권이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 정부의 그 장관을 지냈던 사위 되는 검사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예. 만들고 싶은 거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최재만 검사의 글 이후에 댓글이 엄청 달렸다고 하던데 네. 결국은 이게 검찰 내부 동요와 반발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추 장관의 네. 말 때문에. 뭐 그런 네.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한 예. 예를 들어서 임은정 검사가 옛날에 그 여러 가지 글을 쓰였을 때 내부망에는 약 300여 건 이상의 찬성하는 글들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하고 예.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몇몇 언론들이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표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사실 이 검사들의 반발이라면 반발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엊그젠가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명박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었고 이걸 다 덮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로 지금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과연 누가 뭐 한마디라도 했는가? 예.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또 뭐 2, 3일 전에 그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씨가 그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에 얼굴이 다 뻔히 나오는 김학의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도록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는데 예. 검사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문제를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반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검사들의 내부 게시판에 글 쓴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결국은 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면 우리 언론에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내부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행위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맞대응해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검사가 뭐 일일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장관이 다 일일이 대응하기는 사실은 힘들죠. 뭐 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근데 어쨌든 검사가 일개 검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달아가지고 뭐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본인들이 지금 장관이나 또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의 집단적인 행동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추 장관이 했든 안 했든 그 글에 대해서 대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준비된 행동이다 보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훈 변호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라면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나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이제 공개한 뒤에 다시 또 글을 올렸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검사 2명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에 언론에서
그 검사의 실명을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 예.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사실 언론은 다 그래서- 알고 있었죠, 누군지. 그렇죠. 언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 실명을.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비실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박훈 변호사가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은 뭐 100번 지당한 말이고요. 만약에 일단 뭐 이걸 비교를 하자면 언론이 작년에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할 때 장관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고 애들 학생 생활 기록부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름까지 다 실명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언론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취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예. 박 변호사가 그 부분까지 실명을 본인이 책임지고 공개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이거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반성이 되네요. 저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 최고가 SNS에 한동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 김봉현 씨가 룸사롱에서 접대했다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들이 그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같은 팀원들이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네. 예. 그게 뭐 작년 일이죠. 예. 검사들이 이제 모여서 술 접대를 받으면서 자기들을 소개했는데 김봉현 씨에게 우리들은 옛날에 같은 팀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 팀원이 이제 4명이 이제 있다라는 취지인데 뭐 예. 정확한 건 아직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3명은 있다라는 게 거의 확인이 되죠. 예. 그 팀원의 팀장이 바로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박훈 검사가 공개한 그 나 검사도 그 팀원에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 4명 팀원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기 때문에 네. 그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거기 팀원으로서 이 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또 검사들이 현직 검사가 있다는 건데. 아, 이주영 변호사도 거기 팀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팀원들이 속해 있는 팀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던 거죠. 한동훈 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예. 근데 그 팀원들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였다는 것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예. 뭐, 제가 뭐 유행어 가사 제목처럼 됐습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왜 또 거기서 나오냐. 이 한동훈 검사는 지난 봄에 검언 유착 문제, 채널A 검사와 같이 뭔가 모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이 모의 조작의 문제에 또 한동훈 검사가 혹시라도 연루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검사들이 로비를 받았다,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하긴 한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죠. 네네네. 공수처도 좀 살펴보죠.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다음 회의는 2주 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어떻게 정할지 일단은 각 위원들이 추천 후보를 명단을 들고 와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기사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각 정당에서 2명씩 추천하는데 그 네. 각 정당에 있는 분들은 비토권이 있으니까 네. 아마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상대 정당에서 비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기본적으로 해봤던 반대를 해왔으니까 예. 반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면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천위원을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를 추천할 것인데 예. 이 양쪽 모두를 충족하기는 여당과 야당 모두를 충족하는 후보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서로 대충 그냥 뭐 합의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후보, 그러니까 무난한 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후보로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후보가 공수처가 첫 출범을 하는 자리에서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되죠. 자, 오늘 첫 회의 했고 2주 뒤에 두 번째 회의가 있고 네. 시간이 지금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한다고 쳤을 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만일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계속 비토를 하면 이 후보 안 됩니다. 이 후보 안 됩니다. 이렇게 각 시간 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올해 안에 출범은 어렵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인사청문회가 기본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뭐 해서 그다음에 임명을 받을 때까지 대략 한 달이거든요. 예. 그 한 달의 시간이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11월 말 안에 11월 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지금 내심 상당히 민주당 눌러야 됩니다. 예. 내심 민주당은 11월까지 추천이 안 되면 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서 법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입장이 저희들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미뤄져 왔는데 11월 말까지 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지 않으면 예.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기다릴 수가 없다. 어차피 지금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법 규정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의제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뭐랄까 추천 숫자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김용민 의원이 주도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11월 말까지 이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저는 법 개정을 빨리 해서 좀 정상적인 법 규정에 따라서 처장 후보를 빨리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건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네요. 독소조항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아, 위헌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그 민사적인 주주총회에서도 사실은 3분의 2 이상을 넘어서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고 그 규정이 있으면 무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7분의 6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과반수거든요. 아주 상당히 심한 독소 조항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슈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는데 두 분은 대법원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예상했고요. 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파기환송이 나는 게 더 훨씬 놀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이제 1심 때 징역 1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징역이 2년이 더 늘어서 17년이 됐잖아요. 오히려 2심 때가 더 센 형량이 나와서 그때가 좀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보면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드디어 끝났다. 예. 사실은 그때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근혜 측에 최순실 등 해서 그런 최태민, 최순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고 수감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다스나 이런 문제 BBK. 얘기들을 박근혜 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쪽에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 하여튼간에 대통령을 한 번씩 하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그때 나왔던 쟁점이 사실로 법원에서 다들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은 둘 다 징역이다. 예. 이런 결론이 났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그때 대선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로 다 이제 징역형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좀 놀랍더라고요. 이제 한 시대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의혹 제기한 것을 나중에 파나 네. 다른 또 언론에서 그 의혹을 지적하고 가짜 뉴스라고 또 이렇게 몰아세웠던 적이 있으니까 또 뭐 특검이나 뭐 검찰에서 사실 수사를 하다가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면죄부 해서. 줬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문정 검사가 자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예. 글을 리플에서 썼다고 하던데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때 BBK든 뭐 또 다스든 예. 다 죄 없다고 풀어준 게 우리들 아니냐. 그렇죠. 그런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같고. 그럼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졸속 재판이다라면서 강하게 강변하면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또 이렇게 재심 등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재심 청구를 하려면
그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뭐 증거물, 서류 이런 것들이 허위임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증거물, 서류나 이런 게 허위임이 드러나는 게 확정 판결로 또 허위임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쉽지 않고 증인들 중에서 혹시 누가 손들고 그 허위 자수를 하거나 제가 위증했습니다. 또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위증 고소 고발을 해서 재심 청구 사유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는 할 수 있겠다. 오늘 그 변호사의 뉘앙스는 약간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재심 개시 결정, 재심을 청구하고 이거를 재심을 할 건지 말 건지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다시 재심이 들어가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를 했을 때 검사가 형집행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청구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안 나도 그 검사에게 굉장히 큰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이제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런 노력도 검찰 측에다가 글쎄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쉽진 않아 보이네요. 예, 다 쉽지 않은데 예. 어쨌든 기상천외한 방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던 예. 분들이라서. 예.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참에 그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자방. 사자방. BBK 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뭐 후속 수사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이미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또 일각에서는 이걸 더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견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예. 또 대중들 입장에서도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또 심어질 수 있거든요. 예. 또 국민적 여론이 좀 잡혀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이제 여전히 그 정책 실패냐 아니면 위법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 전 대통령의 태도는 단 1원도 받은 적 없다. 예. 예. 또 뭐 졸속 재판이다. 정치 재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거 봐라 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오히려 뭐 유감을 표명한다든 이런 게 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검찰에서 시작을 안 하면 아마 국민들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라도 뭔가 이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는 게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당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끌어오를 개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 부분이 아무래도 저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분노를 더 고취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좀 추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징역 17년 선고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일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내각제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출범에 좀 힘을 실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각제를 비롯한 뭐 그런 대안 방향에 대해 좀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과는 아직 안 했고. 네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로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재판 끝나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나고 나면은 한꺼번에 몰아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한을 못 박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시한 못 박은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굉장히 좀 늘어지고 있는데 실은 내년 선거나 재보궐선거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사실은 올 연말쯤에 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말쯤에 이 얘기를 해서 자기네 내부 지지자들이나 내부에서 이제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좀 연말이 지나면서 내년에는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하려면 좀 올 연말 정도를 타이밍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뭐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공수처 후보 추천회의 첫 회의가 열렸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향후에 뭐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야당 추천위원들이 뭐 반대를 하거나 뭐 협의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일단 11월까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출범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 과연 이게 연내 출범이 현행대로라면 그 11월까지 아마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음 회의가 13일 정도 있겠네요. 2주 뒤니까. 거기에서도 후보를 결정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만일 야당에서 한 번만 비토를 하게 돼도 11월 달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당이 계속해서 정말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비토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따박따박 저는 일단 기존 절차를 따박따박 좀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따박따박 절차를 지켜나감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게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비토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뭐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뭔가 그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서 공수처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여론이 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따박따박 현행법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정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정을 하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과정을 밟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토권을 제도가 보장한 비토권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남용하고 있느냐. 예. 예, 요게 이제 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데 관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일선 검사들이 지금 맞붙는 양상인데 오늘 이프로스 게시판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고 댓글도 엄청 달렸고 추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 또 임은정 검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뭐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뭐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뭐 이런 글에 이제 동조하면서 대량의 이제 댓글이 달렸고 오늘 이제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과거를 먼저 반성한 이후에라도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글을 올렸는데 또 그거는 또 예상대로 이제 수많은 반대에 좀 부딪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걸 집단 반발이라고 좀 보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전에 뭐 검란이라고 하는 사태로 불리는 사건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추 장관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일반 검사들, 평검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전에 추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사이에 특히 윤석열 총장이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하고 했을 때 이전에 이제 그런 특수나 인지수사부서, 공안부 같은 인지수사부서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검사분이랑 전 검사장이랑 얘기를 쭉 했는데 이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수통에서도 귀족 특수가 있고 변방 특수가 있고 그러니까 귀족 특수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그 2016년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처럼 이렇게 한 11명 정도 쫙 모여있는 지금 많은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죠. 뭐 이주영 변호사라든지 뭐 한동훈 전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귀족 특수와 저 시골에서 일하는 변방 특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족 특수가 공격받으면 변방 특수를 끌어안고 야 특수부가 다 공격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특수부 전체가 공격받으면 공안부서까지 해서 인지수사부서를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검찰 전체가 위기다라고 하면서 평검사들을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순진한 평검사들 형사부 공판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순진한 평검사들이 제발 그 선동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이 지금 이프로스 내부에서는 슬금슬금 그 검사장님이 전 검사장님이 우려했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판이나 형사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이 평검사님들이 검찰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일부 귀족 특수가 보여줬던 검찰의 정치적 행태, 검찰 정치를 좀 청산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냐. 이프로스는 검찰 내부 게시판이고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만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글 쓰는 순간 바로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내부 게시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검찰 정치의 하나의 되게 유효한 중요한 도구죠. 왜냐하면 그거 쓰고 또 그것을 기자들한테 던져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 이제 특수와 공안이라는 두 축이 있어서 사실은 총장이나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쪽에 어느 쪽 힘이 빠진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인사를 통해서 이제 힘의 균형을 좀 맞추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특수가 이제 점령을 해야 됐다고 이제 힘의 우세를 확실히 가져간 상황이라서 이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검사들이 이제 뭐 동조하는 뭐 움직임이 보이긴 하겠지만 예전만큼의 뭐 검란이라고 불릴 만한 사태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했는데 뭐 격려 차원이다. 일상적인 순회 간담회다 그랬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시계를 좀 앞으로 돌려보면 지난 2월 달에 부산에 가서 한동훈 전 검사장 만나던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부산 한 번 가고 그다음에 광주 한 번 가고 그 앞에 막 그 꽃다발 갖다 놓고 화환 갖다 놓고 윤석열 총장이 힘내세요 뭐 이랬던. 그러고 나서 이제 대검 앞에 또 꽃다발이 있었고 이번에 대전 가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정치적 행보다. 자기 코어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 그다음에 검찰 내부를 지금 검찰에 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를 단도리하고 또는 자기 코어 지지층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어 봉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결국은 정치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보란 듯이 지방수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신 변호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보도 양태도 보면은 마치 이제 검찰총장이 뭐 지방 검찰청을 방문한 게 아니라 마치 뭐 대선 주자나 유력 정치인이 어느 기관을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정치에 좀 발을 많이 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이 승인 취소를 강력 요청했습니다만 결국 방통위는 영업정지 6개월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방통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망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통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시청권의 보호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아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업정지가 나올 거다. 근데 시간대를 좀 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24시간 전부 방송을 못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MBN 측이나 방송계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송 정지도 뭐 예를 들면 프라임 타임 때 정지 혹은 뭐 심야 시간대 정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4시간 정지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야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은 뭐 당연히 승인 취소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여권에서 임명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또 추천한 김현 위원은 6개월 영업정지였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여당 추천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김현 의원은 그렇게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방송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종사자들, 특히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송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직장을 바로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리고 참 그 외주 제작 업체들, MBN 같은 경우는 외주 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정치적 문제도 분명히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정치적 고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예컨대 만약에 승인 취소를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할 것이고요. 예. 정권에 반대하는 방송을 억압했다, 뭐 통제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나 대선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유예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6개월 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준비 기간이고요. 그 예. 이후에 이제 방송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 오늘 당장 방송 정지를 하면 혼란이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들 그리고 이제 외주 업체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에게도 시청권도 일정 부분 빼앗길 수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서 6개월을 유예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논란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MBN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방통의 여러 가지 처분들을 보면 행정소송이 들어온 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안 했어요. 예. 처분을. 예. 그런 사례가 되면 제가 볼 때 뭐 6개월 이후에도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일단 그런 판결이 소송을 만약 한다면 판결이 나올 예. 때까지는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한다. 네. 그럼 만일 소송을 하지 않으면 지금이 이제 10월 말일이니까 예. 러프하게 잡아서 11, 12, 1, 2, 3, 4 이렇게 6개월 유예 두고 5월 달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못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MBN에서도 굉장히 6개월 동안 방송을 못 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겠네요. 큰 타격이죠. 네, 그럼요. 큰 타격이 되고요.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광고로도 타격을 받게 되고 일단 광고를 못 하게 되니까 또 방송으로 신뢰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MBN 입장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채널A나 TV조선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승인 취소까지 했으면 더 큰 메시지를 던졌겠지만 이 정도 한 것도 앞으로 지금 현재 뭐 그 TV조선 같은 경우에 법정 제재가 6건이잖아요. 예. 재승인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되는 사안이고요. 예. 채널A도 이동재 전 기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재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결과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뭔가 무거운 처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예. 다른 종편도 재승인 취소 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다 조건부 재승인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렇게 했고 네. MBN 네. 같은 경우에도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승인 취소가 맞는데 그 교수님 말처럼 어쨌든 정치적 고려를 해서 지금 6개월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그러면 법보다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가. 맞아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판이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승인 취소 못해요. 아니, 방송법의 승인 취소라고 하는 명백한 어떤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문을 닫게 하겠습니까? 예. 어느 정권도 문 닫게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특히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 종편들이 정말 무책임한 보도를 하고 있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은 아니겠죠. 뭐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승인 취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이리저리 피하면서 본인들의 편파 방송 계속하지 않겠어요?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6건이 걸렸는데 법정 제재가 3건은 지금 행정소송 해놨어요. 또 그 시간 끌면서 본인들 처분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럼 방송법에 승인 취소라고 하는 규정을 왜 집어넣어놨는지 이런 국민적 분노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건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조건부 재승인 해주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이미 특혜라고 보이죠. 조건부 재승인도. 그럼 종편은 탄생할 때도 특혜. 네, 그렇죠. 지금도 특혜 이랬습니까? 네, 계속 특혜죠. 그러니까 이게 특혜를 걷어내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특혜를 걷어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실행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걸 계속 이렇게 살피를 미루게 되고 정치적 부담을 계속 고려하게 되면요 영원히 못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방송국 입장에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설마 문 닫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이 방송법에 있는 승인 취소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진짜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임직원들이 다 직장을 잃고 걸러 나앉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게 됩니다. 유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방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면 승인 취소 결정이 났다고 바로 승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1년 동안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고용 승계를 포함한 새로운 방송 사업자를 찾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방송은 돌아가고 임직원들도 그럼요. 직장을 잃을 일이 없겠네요. 전혀 그럴 일 없어요. 그게 방송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혹시나 방송 취소가 승인 취소가 됐을 때 어떤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해놨기 때문에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하면서 넘길 수 있어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까요? 종편이 매력 있는 그런 사업체입니까? 지금 현재는 매력이 그다지 있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 뉴미디어 시장이나 아니면 SNS 시장으로 방송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 매력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제 권력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보도 기능이나 시사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을 갖고 싶어하는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돈을 만들어내는 즉 그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봐요. 방송은.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권력 특히 이제 자본 권력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 가지고서 어쨌든 자기 방어적 역할이나 아니면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집단 단체는 있을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 예. 아까 TV조선 예를 들어주셨는데 TV조선이 예. 2014년, 2017년, 2020년 세 번이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TV조선에서 소송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예. 취소 사유는 됐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방통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숨을 쉬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승인 취소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MBN 사실이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MBN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사안적으로 보면. 그런데 MBN을 이 정도 처벌을 해놓고 만약에 TV조선을 승인 취소한다고 MBN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예. 그래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모든 게 다 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칙이 지키지 않게 되고 뭐 처벌도 좀 느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MBN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6개월 정지했는데 만일 TV조선 건을 가지고 취소를 시키면 TV조선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또 갖고 가고. 그럼요. 예. 그럼 더더욱 또 여권은 정치적 부담이 생길 테고.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MBN 건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학자들도 이제 우려하는 게 앞으로 처분이 이 이상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법은 만인의 평등한 것 같지는 않네요. 뭐 항상 그러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내용을 가지고 한 주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유튜브로 본 세상입니다.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유튜브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국외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해외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막 끝난 후인 28일에 미국 의회에서도 좀 시끄러운 청문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문회? 예. 그러니까 미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인데요. 이른바 빅테크 청문회라고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빅 IT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예. 재밌는 건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뭐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든의 부패를 안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큰 IT 기업들이 왜 바이든 부패를 안 다루느냐. 예. 그러면서 생중계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청문회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미국에는 소위 뭐 소셜 미디어 면책 특권 이게 이제 법에 보장이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예.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조항이라는 건데 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걸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좀 이어졌습니다. 예, 어떤 조항인데요? 이제 뭐냐면 플랫폼은 이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제 뭐 개인들이 어떤 게시물을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법이거든요. 어허.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우리는 돈만 벌겠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가짜 뉴스를 올리든 어떤 걸 올리든 올리는 사람이 책임져라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린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명예훼손 소송을 하든 말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플랫폼 자체는 뭐 이거 면책을 해시켜주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권에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이나 혹은 뭐 SNS 다른 것들도 플랫폼이 책임져야 된다. 플랫폼이 왜 이거 그냥 두고 보고 있냐.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게 면책 특권이 있었고 이거를 폐지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막 욕설이랑 고성이 오갈 정도로 좀 격화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이슈가 미국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슈가 심지어 대선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더 격해지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선이랑 연계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면책 특권이 있으면 특히 선거 기간에 가짜 뉴스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짓 뉴스가. 예, 그렇죠. 그럼 플랫폼은 우리는 모르겠다.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황당한 지점인데 이 통신품위법 230조 자체가 사실은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이나 이렇게 명예훼손 게시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부적절한 콘텐츠가 좀 있더라도 그걸 자율적으로 좀 규제하게 해주면 SNS나 이런 IT 산업들이 성장할 거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짜 뉴스나 소위 헤이트 스피치나 뭐 이런 혐오 표현들 범람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와 방종은 다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네요. 예, 이게 왜냐면 청문회 자체가 지난 5월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트럼프가 우편 투표는 이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트위터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위터가 거기에다 두고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예.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트위터를 좀 소위 조져야 되겠는데 이제 규제를 좀 해야겠는데 예? 이 법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경고를 내리니까 그거 받고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제 입장은 미국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입장이 같습니다. 예. 사실 둘 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유가 다릅니다. 이제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왜 보수만 규제를 하느냐. 너희 너무 편향됐다. 그러니까 검열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입장에서 240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고 민주당이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너희 검열을 너무 안 한다. 가짜뉴스 같은 걸 너무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의견은 다르지만 폐지해야 되는 건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아니라 청문회 자체가 정쟁처럼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은 입장이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데 입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자기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거 이를테면은 왜 보수만 규제를 하느냐, 저 가짜 뉴스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된 거죠. 뭐 우리도 유튜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죠. 그걸 왜 구글 코리아에서 그냥 두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작년 국감이었죠. 작년 국감에서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글 코리아 존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왜 보수 유튜버들한테만 노란 딱지를 붙이냐 이런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가짜 뉴스였고요. 예, 가짜 뉴스였죠. 예. 그건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국회의원들이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그 국감장에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수 유튜버들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고 진보 보수 통틀어 다 붙이는 건데. 예, 저도 붙습니다. 참고로. 예. AI가 붙이는 거죠. AI가 붙이는데 막상 이제 검토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들여다보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들여다보고 해제해주기도 하는데. 예. 이미 그때는 볼 사람은 다 봤으니까. 의미가 없죠.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은 각 정당에서 다들 이 면책 조항을 폐지해라라고 하면 폐지되겠네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들, 이 SNS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제 입장들이 꼭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이제 하원에서는 보고서를 뭐 한 400쪽짜리 페이지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 기업들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예.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직 법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법이 살아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다가 뭐 소위 말하는 경고 딱지를 붙이고 예. 어떤 트위터 계정은 폭파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는데 왜 트위터는 그렇게 하죠? 이제 각 마커 주커버그를 비롯한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플랫폼이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법으로까지 법제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걸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사실상 소통이 더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규제를 해보겠다 이 말인 것 같네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짜 뉴스가 트위터에서 너무 많이 퍼지니까 그 트럼프 트윗에다가도 경고 딱지를 붙인 거거든요. 예. 일종의 자율 규제인 거죠. 예. 자율 규제를 했더니만 이제 권력자들이 나서서 왜 우리만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일주일간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나름 플랫폼이 갖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한하는 기능을.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억투브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계정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고 영구 정지가 돼서 다시 채널을 만들 때마다 유튜브에서 지금 삭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정지의 기준이 있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영구 정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저작권을 위반했다. 어떤 뭐 표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런 식으로 주는데 보통 그 경고를 없애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예. 3개월 내에 3번을 받으면 아예 영구 정지를 시키는 거죠. 예. 예. 또 최근에 그 보수 유튜버 한 명의 채널도 예. 정지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새롭게 계정을 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본인이 다시 계정을 파서 하는 건가요? 그 다른 사람이 계정을 만들면 거기에 출연만 자기가 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것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가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대형 포털들은 어떻습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하면은 뭐 블로그에 글을 삭제를 한다든가 블라인드 시켜준다든가 예. 그런 조치는 즉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규제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는 약간 그런 면도 있고 반면에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우리도 아직 많이 허술해서 예. 일단 웹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웹툰을 그리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불매운동 같은 걸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요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됐는데 이걸 비평의 영역에서 좀 다뤄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예. 그게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예. 이 뭐 원고를 내려야 된다는지 언제 중단을 내려야 된다는지 예. 극단적으로 퍼지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작의 자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예. 소위 말해서 시끄럽다. 예. 그러니까 독자들이 시끄럽게 하면 그림 그리지 마세요. 예, 내리세요. 이건 또 포털의 행포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 회사에서는 직원 한 명이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해고를 못 시킵니다. 노동법 위반이고요. 예. 작가들이나 뭐 저 같은 이제 이렇게 방송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이 업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뭐 문제되는 발언을 했거나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잘라내 버리면 예. 결국 모든 책임을 다 개인한테만 예. 지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웹툰이라든지 어떤 플랫폼들한테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플랫폼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 구조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근데 개인한테 준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YTN 마이크가 불안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